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기초심리평가 과목입니다. 이 과목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54입니다. DSM-5, DSM-5죠. 5판의 정신장애 분류 범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나타내주는 그런 편람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DSM-1이 언제 제작이 됐냐면 1952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DSM-1판이 1952년도에 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2, 3, 3R, 4, 4TR 그렇게 제작이 되다가 DSM-5가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DSM-5죠. 5가 2013년도에. 그래서 현재 요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SM-5 정신장애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DSM-4가 1994년도에 제작이 됐잖아요. 요 바로 전판이죠. 이거는 94년도, 1994년도에 제작이 됐고, 이것이 다시 개정돼서 DSM-5, 현재는 이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SM-4랑 DSM-5가 같이 기출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DSM-5 위주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DSM-5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DSM-5는요, 정신장애를 20개의 범주로 나눴죠. 20개 범주로 나누고 이 밑에 또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하위 유형들을 총 합하면 300개 이상이 돼요. 이렇게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진 게 DSM-5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발달장애예요. 신경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즉 뇌죠. 뇌의 발달 지연, 뇌손상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신장애를 신경발달장애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신경발달장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 주의력 결핍,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를 우리가 그 정상분포에서는 어떻게 하죠? 표준편차가 2표준편차 이상 떨어진 거. 즉 70 미만인 경우. 그렇죠? 7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학습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다. 그래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측정 치료 볼 때는 측정된 지능지수 IQ가 70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은 지능을 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나와 있죠.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이나 언어 사용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예요. 이 의사소통 장애는요, 지능 수준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 이 하위 장애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언어 장애, 뭐 발음 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사회적 소통 장애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장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 장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과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죠.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어떤 장애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상행동 있죠? 이상행동, 반복적인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정 학습 장애가 있어요. 이 특정 학습 장애도 정상적인 지능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 수준에 비해서 현저한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경우를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있죠. 운동장애도 나이, 그 아동의 나이 또는 지능 수준에 비해서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적응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운동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애 하위 유형에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뭐 발달성 운동조종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형적 동작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뚜렛장애, T장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적 장애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정신분열증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어떤 심각한 정신장애 이것을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위 유형에는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조현형 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병, 또 조현정동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현형 성격장애, 이것은 또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하죠. 우리 성격장애 A군에 속하는 분열형 성격장애가 이 조현병 스펙트럼 이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열형 성격장애는요. 경미한 정신분열 증상이 성격의 일부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망상장애는요. 다른 적응 기능은 비교적 온전해요. 그런데 망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요. 망상을. 그럴 때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정신분열증이 1개월 이내 이 3번, 4번, 5번 이것은 개월수로 따지죠. 많이. 개월수로 정신분열증적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인데 3번의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1개월 이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정신분열형 장애 이것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죠?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나타나는 거고 5번에 정신분열증 들어가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이 기간을 가지고 구분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분열정동장애라는 게 있죠. 분열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증상하고 양극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열정동장애라고 합니다. 이 6가지는요. 뭐 다 하위 유형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증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심각한 수준의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약한 것부터, 그러니까 증상이 약한 것부터 심한 걸로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현형 장애, 그 다음에 망상, 단기 정신병적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래서 마지막이 분열정동 장애 이렇게 끝나도록 나열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 및 관련 장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양극성 및 관련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 변화가 매우 심하고 기분이 고양된 상태 그리고 침체된 상태 이 2가지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양극성 및 관련 장애라고 합니다. 이 안에 속하는 것은 제1형 양극성, 제2형 양극성,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가 있어요. 제1형 양극성은요. 조증사파가 나타나는 것, 특징적으로 조증사파가 나타나는 거고요. 제2형 양극성은 우울증과 더불어서 경조증, 조증이 아니라 그보다 약한 경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게 제2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순환성 장애가 있습니다. 순환성 장애는 조증 상태와 우울 상태가 경미한 형태로 조증과 우울 상태가 경미한 형태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순환감정장애 또는 순환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기출이 나왔었죠. 순환성 장애 진단 기준을 써라. 이게 이제 기출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장애 보도록 할게요. 우울장애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그 다음에 월경전 불쾌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요 우울장애는 가장 심각한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가 주요 우울장애죠. 그리고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장기간 나타나는 거 그게 지속성 우울장애입니다.
그리고 월경정 불쾌감 장애라는 게 DSM-5에 들어갔죠. 그래서 월경전에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파괴적인 기분 조절 곤란 장애는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울 장애 하위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안 장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장애는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예요. 그래서 불안이 나타나는 그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유형이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분리불안 장애는 뭐예요? 애착 대상하고 중요한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게 분리불안 장애죠. 그 다음에 선택적 무언증이 있죠. 선택적 무언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데 특수한 상황,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학교에서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선택적 무언증이라고 하죠. 이것이 불안장애 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를 지니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 거미일 수도 있고 높은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 요즘에 최근에도 또 사회불안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황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를 경험하죠. 불안을 심하게 아주 경험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이 있어요.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공포예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게 광장공포증입니다. 그리고 범불안 장애가 있죠.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 하위 유형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있어요. 강박 및 관련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강박 장애가 있죠. 강박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강박 사고가 있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강박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강박 장애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 신체 변형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체 변형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괜찮은 코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특이하지 않고 노멀한 코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거울을 보면 본인의 코가 이상하게 생겼다, 기이하게 생겼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이제 신체 변형 장애입니다. 그리고 저장 장애, 이것은 뭐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는 거죠. 저장 장애. 그리고 발모증, 이것은 모발 뽑기 장애라고도 해서 머리털을 반복적으로 뽑는 장애고요. 피부 벗기기 장애도 있어요. 피부를 계속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한 상처가 나죠. 근데 보이는 곳은 잘 안 하고 안 보이는 곳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피부를 막 벗기는 장애, 이러한 것들이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 또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어떠한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장애를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이제 5세 이전의 아동이 정서적으로 위축돼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반응성 애착 장애고요. 또 하나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요, 이것도 애착 외상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반응성 애착 장애나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왜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들어갔냐면, 이것은 애착 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의되기 때문에 외상 사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탈억제, 반응성 애착 장애는 위축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거라면,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같이 외착 장애를 경험했는데 부적절하게 과도하게 다른 사람, 낯선 사람도 막 따라가고 막 붙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경험한 이후에 부적응적인 어떤 특징을 경험하는 거고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죠.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유사한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개월 이내로 나타나는 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고요.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1개월을 넘어가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죠. 그 다음 적응장애라는 게 또 있어요. 적응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시련이나 가족 갈등이나 새로운 학교로 뭐 전학을 갔거나 결혼을 했거나 직장에서 어떤 뭐 좌절을 했거나 은퇴를 했거나 이런 사건 있죠.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응적인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가 적응장애입니다. 이것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성 장애가 있어요. 해리성 장애에는 해리성 정체감, 해리성 기억상실증, 2인증이 들어가죠. 이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 기억, 자기 정체감, 환경 지각 이런 것 등에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에 있어서 또 자기 정체감에 있어서 기억에 있어서 어떤 예전과 다르게 어떤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 장애가 이제 해리성 장애입니다. 그 중에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안에 몇 개, 2개 이상의 독립된 어떤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죠.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는 2개의 인격, 뭐 3개의 인격, 4개의 인격 이렇게 인격이 있는데 인격들 간에 서로 약간 상반된 특징을 보이고 또 인격들 간에 서로 잘 모르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죠. 그게 이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성 기억상실증.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전부를 잃어버리거나 일부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해리성 기억상실증이죠. 그 다음에 2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을 좀 낯설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2인증 또는 비현실감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는 불분명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는 어떤 장애, 이것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게 있어요. 신체 증상 장애는 1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심각한 고통,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애가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아픈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거기에 또 과도하게 집착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질병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 건강염려증이라고도 하죠. 건강염려증. 그래서 자신의 실제로 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나에게 큰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거. 이게 질병 불안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장애라고 있습니다. 전환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신경학적인 손상을 암시하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전환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성 장애가 있죠. 허위성 장애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위장해서 병원에서 환자로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허위성 장애예요. 환자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허위성 장애예요. 이것은 어떤 2차적 이득 때문에 내가 환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병역 기피나 어떤 관심이나 이런 2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환자로서 있는 것이 아닌 그냥 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이제 허위성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꾀병하고 이제 허위성 장애랑 다른 거죠.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과 섭식 관련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중에 들어가는 거 이식증 또는 반추장애, 회피적 음식 섭취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가 있어요. 우리 신경성 식욕부진증 4번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뭐래요?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음식 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게 식욕부진증이에요.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먹고 나서 뭐래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막 많이 먹죠. 뭐 피자 몇 판, 치킨 몇 마리 뭐 이렇게 먹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먹는 폭식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떤 보상 행동. 그죠? 막 이렇게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폭식 행동과 보상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경성 폭식증. 그래서 이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많이 저하되죠. 정상 체중보다 15% 이상 저하된 상태인데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폭식장애. 이것은 그 5번에 나와 있는 폭식증하고 마찬가지로 폭식 행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보상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폭식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이식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거죠. 천이나 뭐 종이나 이런 걸 먹는 거고 반추장애는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것.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지속적으로 먹지 않아서 심각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회피적 음식 섭취 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설장애가 있습니다. 윤효증, 유분증. 윤효증은 소변을 뭐 옷이나 침구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 유분증은 배설을 하는 거죠. 대변을 그죠? 배설을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곳에. 그 다음에 수면각성 장애. 수면각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수면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면의 양 또는 질의 문제가 있어서 수면 각성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나타내는 장애. 그래서 불면장애, 과다수면 이런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원활한 성행위를 방해하는 다양한 기능장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니까 뭐 지루증, 발기, 여성 절정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불편증이 있죠. 성불편증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 간의 어떤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 자신이 태어난 섹스라 그러죠. 생물학적인 성을. 이것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 간의 어떤 괴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고통과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를 성불편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가 있죠. 이것은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항성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B군에 속하는 거 여기에도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화, 도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1번에 나와 있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화를 잘 내거나 논쟁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앙심을 품거나 이런 행동을 특정한 어떤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게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품행장애가 나오고 있죠. 품행장애는 난폭한 행동이 좀 많이 나오죠. 기물파괴, 뭐 도둑질, 거짓말, 가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반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품행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증, 방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 이것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파괴적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충동 조절. 그러니까 이 방화도 내가 불을 지르고 싶어하는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방화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방화죠. 도벽증도 마찬가지죠.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을 참지 못해서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도벽증도 이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안에 하위 유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크게 물질 관련 장애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물질 관련 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도박장애라는 게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신경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신경인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의식, 기억, 언어, 판단 등의 인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신경인지장애에는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있죠. DSM-4에서 우리가 치매라고 했던 것, 그게 이제 이 신경인지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부적응적이어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착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 대상이나 성행위 방식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성행위 대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성행위 방식 여기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장애. 그래서 변태 성욕증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성도착장애입니다. 대부분 이 성도착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법적으로 범법행위가 해당되는 게 여기에 많이 있죠. 그리고 기타 정신장애 이렇게 DSM-5판에서는 이렇게 20가지로 분류하고 하위 유형 다 따져보면 300개 이상의 어떤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 한번 보면요. 적중 예상 문제 보면 DSM-5의 정신장애 분류 중 불안장애 하위 유형 이런 것들이 이거는 기출됐던 건 아니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하위 유형을 써라 하면 이렇게 7가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7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쓰셔야 되죠. 이렇게 분류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래서 불안장애 하위 유형을 써라 7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는 7점일 가능성이 높죠. 7점 부분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개 모른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7개 쓰면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7개를 쓰셔서 부분 점수 4점 이거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심화학습 DSM-4에서 5로 개정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DSM-5, DSM-4, 5에 대해서 정신장애 주요 범주를 비교를 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는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A부터 Q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최근에는 기출이 DSM-5 5번째 판에서 많이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를 한번 봐라. 그럼 신경발달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본 게 여기 20가지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를 보시면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로 무엇이 변화됐느냐 DSM-4에서 네 번째 반에서 요 5번째 DSM-5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썼어야 되죠. 요거 5 이렇게 써야 되죠.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DSM-5 아까 이제 요 로마자로 쓰면 안 되고 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4에서 5로 바뀐 것 요것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건 요 5로 바뀐 거 무엇이 바뀌었냐 여기서 여기로 바뀐 게 뭐냐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뀐 게 뭐냐 첫 번째로 개정판의 숫자가 변경됐다. 기존의 DSM-4TR까지는 개정판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로마자로 표기했는데 5에서는 로마자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 그죠? 제가 앞에서 DSM-5 쓸 때 요거 로마자 썼었죠? 로마자가 아니라 이걸 로마자로 쓰시면 안 되고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는 새로운 임상적인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축 체계를 폐지했어요. DSM-4에서는 5축, 5개 축을 나눠서 축에 따라서 진단을 했어요. DSM-5에서 사용되는 다축 진단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다. 진단의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폐지했어요.
근데 무조건 다 없앤 것이 아니라 표기 방식을 폐지한 것일 뿐 내용 전체를 폐기한 건 아니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특히 축 3, 여기 세 번째 축에서 축 3에서 진단 내에 포함시키거나 진단별인 예로 뭐 전환한 어떤 장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축 5, 요 다섯 번째 축 5. 축 5에 GAF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일반 능력 기능 나타내는 건데 이 GAF 점수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축에서 다 폐지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범주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고 이제 이 DSM 다섯 번째 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원적인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단지 부적응성의 정도 차이일 뿐 이들 간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주적인 분류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DSM 네 번째 판, 4판에서는 만약에 뭐 9개의 증상 중에 이 중에 5개 이상, 5개 이상이면 우울장애, 주요 우울증, 우울장애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고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장애다, 아니다. 이게 이제 범주적 분류죠. 장애다, 아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차원평가. 이것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정도의 차이, 부적응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적 평가를 도입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정사항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억해 둘 만한 개정사항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정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써라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쓰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4판에서는요. 망상형, 해체형, 긴장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폐기됐어요.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폐기됐어요. 그 다음 2번에 불안장애 하위 유형에 있었던 강박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DSM-4에서는 불안장애 하위 유형에 있었는데 이 강박장애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각각 독립됐죠.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 강박 및 스트레스, 그죠? 강박 및 관련 장애,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이렇게 두 개로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장애의 하위 유형에 있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DSM-4에서는 기분장애가 있었고 그 밑에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각각 독립됐죠. 우울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라는 것. 여기에 하위 유형에 뭐가 있었냐면 배설장애가 있었는데 이 배설장애가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SM-4의 분류 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 장애에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자폐성 장애가 뭐로 바뀌었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스퍼거 장애랑 아동기 분개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6번 기존의 강박장애 및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 범주로 제시됐죠. 아까 불안장애에서 독립됐다 그랬잖아요. 제시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저장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라는 게 새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DSM-4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이나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내려졌던 양극성 장애 이 대신에 우울장애 하위 유형에 뭐가 생겼냐면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라는 게 있었고 이것으로 진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또 우울장애 하위 유형으로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DSM-4 분류 기준에서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 기준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진단 기준에서 제외했어요. DSM-4에서는 사별 후에 우울 증상이 나타나도 그건 우울증 사파로 여기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DSM-5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했어요.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 유형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가 있었는데 이 DSM-5로 가서는 신경발달 장애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죠. 이게.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그 진단 기준에 증상의 발현 시기를 7세 이전에서 11세 이전으로 조정해서 좀 더 진단의 폭을 넓혔죠. 10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선망 치매, 기억 상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치매가 그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이렇게 명명돼서 DSM-5에서는 신경인지 장애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11번에 DSM-4의 분류 기준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중독 장애, 그리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크게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확장이 됐고, 물질 관련 장애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확장이 됐고, 이것은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 그리고 이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우리 병적 도박장애라고 명칭이 변경돼서 도박장애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또한 DSM-4에서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이 개별적인 진단 기준이 있었어요. DSM-4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물질 의존의 증상이 뭐고 물질 남용의 증상이 뭔지 개별적으로 다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DSM-5에서는 의존과 남용이 너무 높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했어요. 통합하고 그냥 심각도에 따라서 경도, 중도, 이렇게 고도 이렇게만 나눴다라는 겁니다. 12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부록에 포함되었던 폭식장애는 최근에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급식 및 섭식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의 정식 진단명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엔 저희가 DSM-5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건 각 유형 알아두시고 유형이 뭘 나타내는지 유형의 하위 유형은 그냥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로 변경된 내용 한 5, 6가지 정도는 그냥 암기하고 계셔서 기출이 나오면 그냥 막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